안녕하세요. 이야기 요정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제목은요. 에밀은 사고뭉치로 읽어주겠습니다. 이 표지에는 모자를 쓴 에밀인가 봐요. 모자를 쓴 에밀이 농장의 울타리를 지금 넘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야, 이 그림만 봐도 이 에밀이 얼마나 사고뭉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읽어주기 때문에 꿈키 이야기 요정 유튜브에는 못 올리고요. 엄마 핸드폰으로 이거 녹음한 거 보낼게요. 자, 이모가 고모가 보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야기 선물. 에밀은 사고뭉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지음. 왜 말썽을 부리냐고요? 탐스러운 금빛 머리칼과 반짝이는 둥그런 눈, 포동포동한 뺨을 가진 에밀. 에밀은 겉보기에는 천사 같지만 힘세고 고집세고 목소리도 엄청나게 크답니다. 에밀 때문에 카트풀트 농장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어떤 날은 스프단지를 뒤집어 쓰고 동전을 삼키고, 어떤 날은 동생 이다를 국기 개양대에 매달고 소세지를 몽땅 먹어치우죠. 하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사정이 있답니다. 무슨 사정이냐고요? 그야 에밀한테 물어보세요. 차례는 5월 20일 화요일, 에밀이 스프단지를 뒤집어 쓴 날. 자, 스몰란드. 이 스몰란드는 스웨덴의 남부지방을 말한다고 하네요. 스몰란드 지방 레네베르그 마을의 카트풀드 농장에 에밀이라는 사내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얌전한 아이는 아니었죠? 아니, 사실은 고집불통에다가 못 말리는 말썽꾸러기였어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더없이 얌전한 아이 같았어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단 큰 소리로 악을 쓰지 않을 때만 말이에요. 동그랗고 새파란 눈, 포동포동하고 발그스름한 뺨, 양털처럼 보드랍고 탐스러운 금빛 머리칼. 에밀은 작은 천사처럼 아주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 에밀이 천사 같다는 건 터무니없는 착각이에요. 에밀은 겨우 7살이지만 황소처럼 고집도 세고 힘도 셌어요. 에밀은 스몰란드 지방에 사투리를 썼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스몰란드 지방 사람은 누구나 스몰란드 사투리를 쓰니까요. 에밀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들어볼래요? 에밀은 모자를 쓰고 싶을 때 여러분처럼 나 모자 쓸래 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내 모자 내놔 하고 소리친답니다. 그 모자는 검은색 챙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어요. 아빠가 읍내에 갔다가 사온 건데 솔직히 별로 볼품이 없었죠. 하지만 에밀은 그 모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잘 때에도 나 모자 쓰고 잘 거란 말이야 하고 바득바득 우길 정도였다니까요. 모자를 쓰고 자겠다니 말도 안 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자를 현관 선반 위에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에밀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고함쳤어요. 내 모자 내놔! 이렇게 해서 에밀은 3주 동안이나 모자를 쓰고 잠을 잤어요. 그건 예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에밀은 모자를 쓰고 잠을 잤어요. 에밀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에밀은 남의 말에 고분고분 따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엄마가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들었죠. 이거 듣는 저기 인범이 엄마하고 둥이 엄마가 싫어하겠는데 이거. 그래도 애들은 너무 재밌죠, 그지? 엄마가 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들었죠. 어느 해 크리스마스였어요. 엄마가 채소가 몸에 좋다며 에밀한테 삶은 강낭콩을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에밀은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정말 채소는 절대 안 먹을 거니? 엄마가 물었어요. 그러자 에밀이 냉큼 대답했죠.
먹을 거야. 그치만 날 것만 먹을 거야. 그러고는 크리스마스 트리 뒤쪽에 쪼그리고 앉아 나뭇잎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안이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아서 이내 그만뒀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에밀이 얼마나 고집쟁인지 알았죠? 그뿐 아니에요. 에밀은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 카트필드 농장과 레베베르그 마을의 온갖 일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수군거렸어요. 아유, 가엾은 스베손, 저런 사고뭉치 아들을 뒀으니 말이야. 그 녀석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싸게 놀았다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에밀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까맣게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걸요. 에밀이 나중에 뭐가 됐냐고요? 여러분은 마을 회장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 것만 알아두세요. 에밀이 바로 그 훌륭한 회장님이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나는 에밀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들려줄 거예요. 에밀이 아빠 안톤 스벤손, 엄마 알마 스벤손, 여동생 이다와 함께 스몰랜드 지방 레네베르그 마을에 카트풀드 농장에서 살 때 벌어졌던 갖가지 소동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자, 카트풀드 농장에는 알프레드라는 일꾼과 리나라는 하녀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에밀이 어렸을 때에는 레네베르그에는 물론이고 스웨덴 곳곳에 일꾼과 하녀가 있었답니다. 일꾼은 밭을 갈고 소와 말을 돌보고 마른 풀을 실어 나르고 감자를 심었어요. 하녀는 우유를 짜고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고 아이들한테 자장가를 들려주었고요. 자, 이제 식구들 소개가 끝났군요. 그러니까 카터필드 농장에는 엄마 안톤, 엄마 알마, 아빠 안톤, 엄마 알마, 여동생 이다, 그리고 알프레드 아저씨와 리나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아, 참, 깜빡했네. 말 2마리, 황소 2마리, 암소 8마리, 돼지 3마리, 양 10마리, 암탉 18마리, 수탉 1마리, 고양이 1마리, 개 1마리, 그리고 에밀도 있었죠. 카트필드 농장은 아담하고 아름다운 농장이었어요. 사과나무와 라일락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크고 작은 주홍색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농장 주위에는 밭과 빈터와 풀밭이 있고 호수와 드넓은 숲도 펼쳐져 있었고요. 에밀만 없었다면 농장은 더없이 조용하고 한가로웠을 거예요. 리나 누나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에밀은 정말 사고뭉치야. 하루도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잖아. 에밀이 말썽을 부리든가 에밀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든가 둘 중 하나라니까. 저런 말썽꾸러기는 처음 봐.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에밀을 감싸주었어요. 리나, 에밀은 말썽꾸러기가 아니야. 오늘은 어디를 한 번밖에 안 꼬집었고, 오늘은 이달을 한 번밖에 안 꼬집었고, 커피 크림통도 딱 한 번만 뒤엎었잖아. 아참, 고양이를 닭장 근처로 몰고 갔구나. 하지만 에밀도 조금씩 얌전해지는 것 같아. 에밀은 결코 심술쟁이가 아니었어요. 이다와 고양이를 얼마나 귀여워하는데요. 하지만 이다를 살짝 꼬집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다는 꿀을 바른 샌드위치를 나눠주지 않을걸요? 에밀이 고양이를 쫓아다닌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가 더 빠른지 자기가 더 빠른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물론 고양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지만 말이에요. 에밀이 이달을 딱 한 번 꼬집고 커피 크림통을 딱 한 번 뒤엎고 고양이를 쫓아다녔을 뿐 그런 대로 얌전하게 지낸 날은 3월 7일 뿐이었어요. 그럼 에밀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고를 친 날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리나 누나 말처럼 에밀이 말썽을 부리든가 에밀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든가 둘 중 하나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5월 22일 화요일 에밀이 수프 단지를 뒤집어 쓴 날. 자,
그날 카터필드 농장 식구들은 점심 식사로 고기 수프를 먹었어요. 리나 누나는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단지에 수프를 담아내왔죠. 식구들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수프를 먹었어요. 에밀은 고기 수프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먹었죠. 어찌나 요란스레 후루룩 하던지 다른 식구들한테도 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죠. 엄마가 나무라듯이 말했어요. 에밀, 좀 조용히 먹지 못하겠니? 그러자 에밀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안 먹으면 수프라는 걸 모르잖아요. 사실 에밀은 이렇게 말했죠. 이래 안 먹으면 수프라는 걸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사투리로 말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스몰란드 사투리는 신경 쓰지 말기로 해요. 식구들이 수프를 배불리 먹고 나자 수프 단지는 텅 비어버렸어요. 바닥에 아주 조금 남았을 뿐이었죠. 에밀은 그것마저 먹고 싶었어요. 그걸 먹으려면 스프 단지에 머리를 쳐박고 핥아먹는 수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에밀은 스프 단지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죠. 곧 할짝할짝 수프를 핥아먹는 소리가 났어요. 이윽고 수프를 다 핥아먹은 에밀이 머리를 빼려고 하는데 저런, 아무리 용을 써도 머리가 빠지지 않지 뭐예요? 머리가 단지에 꽉 끼어버렸나 봐요. 에밀은 더럭 겁이 나서 스프 단지를 뒤집어 쓴 채 벌떡 일어섰어요. 스프 단지는 기미까지 푹 뒤집어 쓰여져 있었죠. 에밀은 스프 단지를 벗기려고 낑낑댔어요. 리나 누나는 슬며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에구, 내 귀중한 스프 단지, 꽃무늬가 그려진 최고급 단지인데 그건 그렇고 이제 스프를 어디다 담아야 되나? 에밀의 머리가 스프 단지 속에 처박혀 버렸으니 단지에 스프를 담을 순 없잖아요. 리나 누나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단지보다는 에밀이 훨씬 걱정이 되었어요. 어떡하죠? 부직갱이로 단지를 깨서라도 에밀의 머리를 빼내야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저 단지는 4크로나짜리란 말이요. 그러자 힘세고 부지런한 일꾼 알프레드 아저씨가 나섰어요. 제가 한번 해보죠. 그러고는 두 손으로 단지 손잡이를 쥐고 힘껏 단지를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머리가 빠지기는커녕 에밀도 덩달아 쑥 끌려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꽉 끼었나 봐요. 에밀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다리를 바둥거리면서 깨끗거렸어요. 하지마! 내려줘! 어서 내려달란 말이야! 알프레드 아저씨는 하는 수 없이 에밀을 바닥에 내려줬어요. 식구들은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랑 엄마, 여동생 이다, 알프레드 아저씨와 리나 누나는 에밀을 빙 둘러싸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에밀의 머리를 수프 단지에서 꺼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에밀 오빠가 울고 있어. 이다는 에밀의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려 수프 단지 가장자리까지 이른 커다란 눈물방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자 에밀이 사납게 쏘아붙였어요. 우는 거 아니야. 이건 수프란 말이야. 에밀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렁찼지만 스프 단지의 머리가 꽉 끼어 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었어요. 만일 끝끝내 단지가 빠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엽순 에밀.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모자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엄마는 어린 아들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직갱이로 스프 단지를 깨트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빠가 말렸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저 스프 단지는 4크로나짜리란 말이오. 차라리 마리 안내로의 병원으로 갑시다. 의사 선생님한테는 진찰비로 3크로나를 드리면 될 거요. 그러면 우리는 1크로나를 버는 셈이지 않소? 엄마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1크로나를 벌 수 있는 날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더구나 그 돈으로 뭔가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죠. 에밀을 병원에 데려갈 때 이다가 혼자 집에 낫게 될 테니까 이다한테 뭔가 사다 줄 수도 있고요. 카터필드 농장 식구들은 갑자기 바빠졌어요. 에밀의 얼굴과 손을 씻기고 에밀 깨끗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를 빗길 수도 없었고 귀를 씻길 수도 없었죠. 얼굴도 마찬가지겠죠. 엄마는 에밀의 귀를 끄집어내려고 스프단지 가장자리에 집게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하마터면 또다시 사고를 낼 뻔했어요. 엄마의 손가락마저 스프단지에 끼어버렸으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예밀 어떡한다니. 그러자 찰떡선이 없는 이다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빠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호통쳤어요. 스프단지에 끼우고 싶은 사람 또 있나? 좋아. 있으면 얼마든지 끼워보라고. 내가 수레에 싣고 병원으로 날라줄 테니까. 에밀은 지금 스프단지를 뒤집어 쓰고 엄마는 그 스프단지 사이에 또 손가락이 끼었잖아요. 그죠? 아빠는 평소에는 상냥했지만 이번엔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손가락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서 가까스로 빼낼 수 있었죠. 에밀, 귀는 씻지 않아도 되겠다. 엄마는 집게 손가락을 호호 불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에밀이 희죽거리는 것이 스프단지 밑으로 살짝 보였어요. 우와, 신난다. 스프단지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 알프레드 아저씨가 현관 앞으로 마차를 몰고 왔어요. 에밀은 밖으로 나가 마차에 다가갔죠. 야, 에밀 좀 보세요. 줄무늬 난들이 옷을 입고 검은 단추가 달린 구두를 신고 있네요. 정말 근사한걸요? 하지만 머리에는 여전히 큼직한 스프단지를 뒤집어 쓰고 있군요. 에밀이 뒤집어 쓴 단지는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단지였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한창 유행하는 여름 모자 같기도 했죠. 약간 우스꽝스럽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프단지가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는 것뿐이었어요. 드디어 에밀은 마리엔눈드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엄마가 큰 소리로 당부했죠. 우리 없는 동안 이달을 잘 부탁해. 엄마는 아빠와 나란히 마차 앞자리에 앉았어요. 스프단지를 뒤집어 쓴 에밀은 뒷자리에 앉았고요. 모자는 옆자리에 잘 모셔뒀죠.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리에 써야 하니까요. 모자까지 챙겨가다니 역시 에밀은 빈틈없는 아이라니까요. 마차가 덜커덩 움직이기 시작하자 리나 누나가 고함치듯이 말했어요. 저녁 식사는 뭘로 할까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어요. 좋을 대로 하렴. 나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단다. 그럼 고기 수프를 만들게요. 리나 누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바로 그때 꽃무늬가 그려진 어떤 것이 저 너머 길모퉁이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리나 누나는 그제야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퍼뜩 떠올렸죠. 리나 누나는 알프레드 아저씨와 이다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듯이 말했어요. 수프 대신 돼지고기와 고기빵을 만들어야겠어. 에밀은 벌써 몇 번이나 마리안네룬드에 가봤어요. 여기 병원이랬나 봐요. 그때마다 마차 맨 꼭대기에 앉아서 구불구불 휘어진 길과 길가의 집들과 아이들, 문 옆에서 지저대는 게 풀밭에서 풀을 뜯는 말과 소를 구경하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전혀 즐겁지가 않았어요. 스프 단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 끄트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빠한테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팬케이크 집은 벌써 지났어요? 돼지집은 다 와가요? 에밀은 길가에 늘어선 집들에다 자기 멋대로 갖가지 이름을 붙여두었어요. 팬케이크 집은 언젠가 뚱뚱한 아이들이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돼지집은 에밀이 이따금 등을 긁어주는 촐랑이 돼지가 살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고요. 하지만 오늘은 기껏해야 구두 끄트머리나 보일 뿐 팬케이크 집이나 촐랑이 돼지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에밀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 어디에요? 마리안네룬드에 다 와가요? 하고 에밀이 아빠한테 쉴 새 없이 물어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에밀이 수프단지를 뒤집어 쓰고 병원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에밀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눈에 보고 알아보았죠. 너나 없이 에밀을 가엾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딱 한 사람. 키가 작달막한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에미를 보자마자 대뜸 웃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그 할아버지는 숲부단지에 머리가 끼어서 빠지지 않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인 줄 아나 봐요. 할아버지가 에밀한테 물었어요. 하하하, 너 기가 시리냐? 안 시려요. 에밀이 쌀쌀맞게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럼 왜 그런 이상한 것을 뒤집어 쓰고 있냐? 이게 없으면 기가 시리니까요. 에밀은 비록 어리지만 재치 있는 농담을 꽤 잘하거든요. 얼마 후에 에밀이 진찰실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 잘 왔다. 그 안에서 뭐하니? 에밀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기는 않지만 인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포단지를 뒤집어 쓴 채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죠? 그 순간 쾅 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수포단지가 둘로 딱 쪼개져서 바닥에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려다가 책상 모서리에 된통 부딪힌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귓속말했어요. 이런 사크로나가 날아갔군. 그 말은 의사 선생님에게 들렸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스벤손 씨? 오히려 당신은 1코로나를 벌었어요. 나는 스프단지에 머리가 낀 아이를 빼내줄 때 항상 5코로나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에밀은 자기 힘으로 해결했잖아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스프단지를 깨서 1코로나를 벌어준 에밀이 너무너무 고마웠지요. 그래서 아빠는 깨진 스프단지를 잽싸게 주워들고는 에밀과 엄마를 데리고 진찰실을 나왔어요. 세 사람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1코로나를 벌었어요. 그 돈으로 뭘 사죠? 사긴 뭘 산단 말이오. 저금하는 게 좋겠어. 에밀한테 5요레를 줍시다. 저금통에 저금하게 말이오. 아, 그래야 공평하니까.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지갑에서 5요레를 꺼내 에밀한테 건네주었어요. 에밀이 얼마나 기뻤을지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에밀은 마차 뒷자리에 앉아 길가의 아이들에게 개와 소와 돼지를 구경했어요. 손에는 5요레짜리 동전을 꼭 쥐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이에요. 만약 에밀이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날은 더 이상 아무 소동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에밀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밀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것 같아요? 에밀은 무심코 5요레를 입에 넣었어요. 하하. 돼지집 옆을 지나갈 때 마차 뒷자리에서 꿀꺽하는 소리가 들렸죠? 에밀이 5요레짜리 동전을 삼키는 소리였어요. 에밀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일이야. 엄마는 또다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떡하죠? 에밀 뱃속에 동전을 꺼내 하잖아요. 다시 병원에 갈까요? 그러자 아빠가 퉁명스레 대답했죠. 나 참, 당신 수학 실력은 정말 형편없군. 5유레짜리 동전을 찾으려고 의사한테 5크로나를 주자는 말이요? 당신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가 대체 몇 점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아유, 에밀은 배를 통통 두드리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 뱃속을 저금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넣어 둘게요. 그러면 저금통에 저금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한 번 넣으면 못 뺄 테니까요. 지난번에 저금통을 칼로 자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겁을 주면서 에밀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우겼죠. 여보, 저번에 에밀이 바지 단추를 죄다 삼켜버렸을 때는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5유레짜리 동전은 단추보다 훨씬 딱딱하고 소화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 큰일 날지 몰라요. 다행히 아빠는 엄마의 그 말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리안네 룬드로 돌아갔죠. 사실은 아빠도 에밀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아, 잠깐 이 책은 이 에밀은 사고뭉치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스웨덴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에밀은 사고뭉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 책은 엄마 아빠는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안 좋아하는지 알겠네. 혹시 에밀처럼 동전을 삼키거나 단추를 삼킬까 봐 엄마 아빠들은 이 책을 안 좋아하나 봐요. 아유 그래도 재밌긴 합니다. 자, 세 사람은 숨을 헐떡거리며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죠. 뭐 잊은 거라도 있습니까? 아빠는 더듬더듬 말을 꺼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5요래짜리 동전을 삼켜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당장 수술을 해주십시오. 5크로나를 드릴 테니 5요래를 찾아주기만 한다면 아마 5크로나가 한 5만 원 정도 되나 봐요. 5요래는 한 뭐 50원 정도? 그러자 에밀이 아빠의 외투자락을 잡아 끌면서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건 내 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에밀의 뱃속에 들어있는 오요래를 꺼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수술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틀만 지나면 저절로 나올 테니까. 그리고는 에밀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 대신 둥근 빵 5개는 먹어야 한다. 그래야 5요래짜리 동전한테 길동무가 생겨서 네 뱃속을 핥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또 있을까요? 게다가 진찰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아빠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에밀과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나왔을 때 기쁨으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으니까요. 아유, 아까 스푸단지 그냥 집에서 깼으면 되는데 엄마는 지금 당장 안데르손 자매빵집에 가서 에밀이 먹을 빵 5개를 사자고 했어요. 하지만 또 아빠는 펄쩍 뛰며 반대했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둥근 빵이라면 우리 집에도 있지 않소? 에밀은 뭔가를 계산하거나 생각하는 게 재빨랐어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 내 뱃속에 오요래가 들었잖아요. 그걸 꺼내면 내 돈으로 빵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때 에밀은 배가 무지무지 고팠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빠, 나한테 딱 이틀만 오요래를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제야 아빠도 고집을 꺾었어요. 세 사람은 안데르손 자매 빵집에 가서 에밀이 먹을 둥근 빵 5개를 샀어요. 설탕이 솔솔 뿌려진 둥그런 갈색 빵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는지 몰라요. 에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빵을 죄다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흐뭇하게 말했죠. 이렇게 맛있는 양은 처음이야. 한편 아빠는 마음이 붕 뜨고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돈을 꽤 많이 벌었군. 이렇게 말하더니 집에 두고 온 이다에게 줄 사탕 오 요레어치를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애들이 고집 세고 어리석어서 이빨이 썩든 말든 상관하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요즘은 레네베르그 마을 아이들도 성탕 따위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빨이 멀쩡하답니다. 얼마 후 에밀과 엄마, 아빠는 카트필드 농장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외투도 벗어 던진 채 깨진 스프 단지를 접착제로 꼭 붙였어요. 단지가 딱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접착제로 붙이는 건 시군죽 먹기만큼 쉬웠어요. 리나 누나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는 마차에서 말을 풀고 있는 알프레드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다시 고기 수프를 먹을 수 있어요. 리나 누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에밀이 사고뭉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저녁 무렵 에밀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다와 사이좋게 놀았어요. 풀밭에 있는 2개의 바위 사이로 작은 놀이방까지 만들어 주었죠. 이다는 아주 즐거웠어요. 에밀 오빠가 사탕이 먹고 싶을 때마다 자기를 꼬집었지만 살짝살짝 꼬집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이윽고 날이 어둑해지자 에밀과 이다는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 부엌으로 들어갔죠. 엄마는 부엌에 없었어요.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접착제로 붙인 수프 단지만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에밀과 이다는 탁자 앞에 서서 온종일 마차를 타고 돌아다닌 수프 단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다가 물었죠. 오빠, 이게 마리안데룬드까지 갔다 왔어? 그러고는 또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머리를 수프 단지 속에 넣었어? 그러자 에밀이 대답했어요. 간단해. 이렇게 한 것뿐이야. 바로 그때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맨 처음 본 것은 에밀이 또다시 수프 단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에밀은 단지 가장자리를 붙잡고 쭉쭉 밀어 올리며 악을 쓰고 있었죠. 이다는 으아 울어젖히고 있었고요. 또다시 수프 단지에 머리가 끼어버린 거죠. 아까처럼 아주 단단히 말이에요. 엄마는 부직갱이를 들고 달려와서 수프 단지를 냅다 내리쳤어요.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만큼 컸죠. 와장창! 스프 단지는 산산조각이 나서 에밀의 머리 위로 후두두 떨어졌어요. 양우리에 있던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부엌문 앞에 우뚝 멈춰섰죠. 아빠는 에밀과 스프 단지 조각들과 엄마가 들고 있는 부직댕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발걸음 휙 돌리더니 그대로 양우리로 돌아가 버렸죠. 이틀 뒤 아빠는 에밀한테 오요래를 돌려받았어요. 그것이 아빠한테는 작은 위로가 되었죠. 이제 에밀이 어떤 아이인지 잘 알았죠? 스프단지 사건이 있었던 거는 5월 20일 화요일이었어요. 어때요? 다른 날에 있었던 일도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면서 끝났습니다. 뒤에는 이제 6월 10일 일요일 날 에밀이 감쪽같이 사라진 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 자, 스웨덴 아이들을 정말 재밌어 한다는 에밀은 사고뭉치. 하지만 엄마 아빠들은 안 좋아한다는 에밀은 사고뭉치 였습니다. 자, 안녕.